저는 김지철 AI 대학원의 교수를 맡고 있는 최재식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AI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기업인 이니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AI에 대한 위험, 규제 이런 것들을 할 좋은 이제 패널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경 리더님은 지금 LG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리양 이장님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 이제 AI 사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WS에서 이제 AI 관련 사업 담당을 하고 계셨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규제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이제 각각 이제 드릴 텐데요. 현재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혁신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수경 리더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수경입니다. LG전자 인공지능 서비스 데스크 리더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LG전자니까요. 스마트홈이라는 영역에서 스마트홈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땡큐 챗봇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프로덕트 오너이자 기획자로서 AI 기술이 서비스의 가치와 또 사용자의 경험을 높이는 데 이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양. Hi, so I'm Ling Yi. People usually call me Ling. I'm from Taiwan, but I worked 6 years in Singapore from Microsoft and AWS, all doing AI. And as introduced, I cover Asia Pacific region. So basically, my daily life, I don't use AI for myself, but I talk about AI every day with my customers and my partners, and the partners including like AI solution providers, potentially like you, or system integrators who are trying to build AI-based products to serve their B2B customers. So basically, I use AI mostly to helping our customers and partners to establish potential areas to further leveraging the AI to make their product or their solution better. Thank you.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형 언어 모델처럼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갑자기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향후 AI 발전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원 리더님께는 지금 기획하시는 곳에서 어디를 좀 집중하고 이제 미래를 보고 계신지 듣고 싶고, 그리고 리양께는 이제 AWS에서 가장 잘 인기가 많은 AI 프로덕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그런 부분 좀 집중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리서처가 아니라 이제 기획자이기 때문에요. 기술의 발전 방향보다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서비스에서 기획을 하는데 또 프로덕트를 개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AI 기술이 이제 보편적으로 좀 대중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한 게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가 대국을 한 게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이벤트였죠. 저는 그때부터 16년부터 19년까지 SK텔레콤의 그 누구 서비스의 보이스 UX 디자인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 언어 이해 같이 대화형 UI에 쓰이는 기술, 그리고 특히 인식 기술 이런 쪽과 좀 밀접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앱 누구라는 프로덕트를 했을 때는 이제 목적지 검색이라는 사용자의 주요 니즈가 굉장히 명확하고 또 손과 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보이스 UI의 그런 특성이 결합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위한 대화형 어시스턴트라는 컨셉은 되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LLM 등장 이전에 그 AI 기술들은 주로 인식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추론과 생성이 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형 서비스들은 사실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물어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런 익스펙테이션과 그다음에 실제로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었던 갭이 계속 좀 존재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화형 서비스는 그렇고요. 사실 이제 AI가 대화형 서비스 외에도 뭐 인더스트리얼도 사용되고 또 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의 그런 과정을 좀 간소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조 디자인에서 디자인 인사이트를 디자이너들이 얻는데 그런데 사용된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했었던 거를 이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를 하시는 최재철 교수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작년부터 이제 LLM 초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웨이브가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LLM이 아직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덕트 레벨에서 저희가 지금은 좀 스타트업에서 좀 퀵하게 사용되는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덕트 모양으로는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발에서는, 그러니까 기획과 개발에서는 LLM이 어떻게 잘 사용되어질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좀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좀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면 엔진을 만들고요. 이제 범용 AI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또 엔진을 학습시켜서 최적화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프로덕트 AI를 쓰는 게 이렇게 또 돈도 좀 많이 들고 또 쉽지 않고 또 원하는 성능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생성이 잘 안 되는 것과 학습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 이런 과정들이 아예 좀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뭐 조가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파인 튜닝이 좀 안 되고 따라서 이제 뭐 챗GPT나 라마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학습과 튜닝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모델을 최적화시키겠어 이런 방향이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어떻게 좀 최적화를 시킬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이런 게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앞에서 오히려 그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퀵하게 프로타이핑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예전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서 느낄 수 있는 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 템플릿 안에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바로 활용하기 좀 어렵고 기획자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한번 분석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LLM 모델은 비정형 데이터도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언어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고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코딩도 할 줄 알고 코딩도 생성할 줄 알고 뭐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사용자한테 뭐 가전 유시지에 대한 리포트를 한다든지 당신이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이걸 하나하나 기획자가 이제 좀 보면서 좀 정형화 시켜서 답변했다면 지금은 챗GPT가 이거를 잘 본인이 분석을 해서 본인이 잘 말로 가공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뭐 Q&A라든지 리포트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사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답변도 잘 하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들께 좀 더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제공하는 대화형 AI 서비스가 좀 넥스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an I be very curious to ask all of the audience, how many of you actually spent dedicated time to understand what is AI nowadays? Can you raise your hand, please? So if I ask you, do you understand what is machine learning, what is deep learning, what is generative AI, what is... Okay, I see a few here. Okay, so if you ask me my opinion, I would say that there is still an understanding or knowledge gap in the mass production, in the mass. So to be honest with, let me just share a story that when last November ChatGPT was born, I wasn't impressed at all because I said, I've been here for 6 years, right? So I was like, okay, GPT-3 was not even new. GPT-3 was like 3 years old. So when GPT was born, I was with Microsoft with the announcement that OpenAI and Microsoft is going to partner. And I have a series of customers to come to me saying, hey, can we try that? Can we try GPT-3? And honestly, Korea market was the first
who came to us to say, hey, can we use the GPT-3 logic to build a Korean language model? And I was like, no, this is too new. This is all the US, the headquarters need to decide that. I really have no, I don't have authority to do this. But this is what happened. And then it went down, the trend gets down for a while until ChatGPT came. So ChatGPT, why it is important, after a few months, I realized this is booming. Probably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he AI model is in front of you for public use. So in the past, it was always in our hand, right? Like in our developers or in our researchers' hand. But now it is in public. So I am going to be a little bit conservative comparing to Suk-Yong here, because I'm seeing the understanding gap will actually reduce the time for you to embrace it. What does that mean is that I believe if you don't understand how AI can help you, it actually takes longer for you to adapt it. So I would really encourage everyone, and I'm doing the same for all my customers and partners. Can you please just, get to understand what is AI? And the best way, I always said that, if you can tell me what is this in 0.5 seconds, this is something AI can do better, because AI never get tired. And AI will know this is a pen, in a very, very short time, because we don't have to think about it, right? But if you ask a question like, oh, Ling, what are you thinking right now? AI is never going to answer that, because that's very human. So if we know which kind of use cases that AI can help you the best, that will help us to better embrace AI in the future. That's always how, a very fundamental, seems so childish answer, but this is really the fundamental and basic understanding of where you can think AI can really help you. So I think you also talk about like routine or repetitive job. Right, so these are definitely a very good area for AI to take place. So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popular services in AWS and Microsoft, I would tell you that yes, LLMs are very popular, but the one that has the highest successful rate are still computer vision. Because why? Computer vision has a, it's a definite yes or no. If somebody said this is a water bottle, this is wrong, right? So there's a very definite answer, yes or wrong. So it will make AI more accessible. But language, am I saying this right or wrong? Or if I'm speaking a wrong grammatical, English, you can still understand me, but this is not right, right? And then also, different people might have different opinions on, what is better and what is, more approachable. So yeah, I wanted to address that. Fundamentally, I know this is a hype and everybody wants to embrace it, but from my very recent engagement with my customer and partners, I see there is a fundamental gap, and I think all we need to do, especially the product companies, need to bridge that gap first, and we have to help each other to really understand what is the best way to use AI and where exactly AI can make an impact. Thank you.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관련된 질문을 조금 두 분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리앙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그 답변 중에 재밌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이 제일 빨랐다. 이제 AWS에 LLM 만들어 보고 싶은데 대형 투자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가능한가? 근데 실제 돈은 컴퓨터 비전으로 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실제 비즈니스로 AI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AWS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다가왔는데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AI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모네타이즈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AWS나 이제 오픈AI를 이제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로 이제 모네타이즈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챌린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 어떤 부분, 예를 들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알리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막 커지면서 AWS 시장을 위협한다든가, 혹시 이제 그런 AWS 입장에 계셨을 때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위험을 보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좀 주요하게 시장의 성장과 확장에서 주의해야 될 요소 혹은 더 집중해야 될 요소로 생각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렵나요, 질문이?
this is not too difficult, but it's a bit quick. So the translator was a bit difficult. Okay, let me try to make sure I understand your question. You were saying, firstly, you were saying that there is a mismatch of Korean customer approach me for NLP, but then I said the most popular, most successful will be computer vision. Actually, they both exist. So in Korea, I see a very advanced NLP mindset. You have very good understanding, so you basically you really can see the future and start early. However, when I say successful rates, it's computer vision. It's also because Korean companies has been very ahead in terms of autonomous driving as well. Not just autonomous driving, but like the the computer vision on the road, even for buses or for other public transportation arrangements, they are very advanced. So they both exist. But for the cases that I personally involved, I was very impressed on how ahead the Korean customers was in terms of adapting NLP. And then you asked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So Can you? we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to build AI Oh, product. monetizing, yeah, right? Yeah, how can you monetize? And also, AWS already monetized from the business, but in the future, no. No, not really. Okay, yeah. So in the future market, so what would be the opportunity and the challenge to build the market? Okay, so this is actually $1 million question because no one knows yet. The only company actually earns money nowadays for generative AI is NVIDIA. Because they are the one who supports the AI computing, right? And so you also know that training a foundational model, LLM model, how costly it could be, right? It's very expensive. It's not. It's very, very expensive. So I guess this is actually a game from the solution providers. I mean, the cloud solution providers and the customers. They need to figure out how to do that. So let me just share another experience probably. So recently there is I had a chance to be a consultant for an investor. And they try to figure out if AI can actually replace a type of company. But then our conclusion was, yes, potentially in the future, yes, but it's going to be more expensive than paying the company. So why? So there is a mix of consideration we have to think about. Yes, AI can be very, very powerful, but if you hire an AI, it's actually more expensive than hire a very, very good person with expertise. There's a good choice to make, right? So this is the early stage, very fascinating, very exciting, but that's just down to the earth and think about where we can have a minimum cost but very optimal results instead of, I want to have a very cool AI, but then it's very expensive and doesn't make sense with the cost, and it's not really like a good monetizing way. And to be very, very honest with you, right? Even in Microsoft or AWS recently, we are still struggling to how to guide our customer to do the cost estimation, because we don't know. And most of the time, it also depending on how many users are using it. Because the cost has been two parts, right? One is when you train the model, you need the training cost. And when you inference it, inference means when people are using. So every time you ask ChatGPT a question, Microsoft has to pay. That's just truth. So you have to think about both ways. When you train, yes, the cost is determined, but you don't know how popular it will be, and it's really hard to estimate that cost. So even now, it is not a very clear-cut situation for AWS still, because we're still trying with customers, with solution provider who I am recruiting, right? So for them to find a way how to at least trying to frame some methodologies to estimate the cost, but to be honest, this is now still very new and not easy. And I would like to hear from LG actually. So how about Suk-Young? How are you going to estimate your solution when you build your AI? Like the solution cost, I mean.
어려운 퀘스천이고요. 사실 저도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금 내부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생성 AI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뭐 챗GPT가 뭐 175B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되게 작은 모델도 생성 모델 만들 수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작은 모델의 아웃풋이 챗GPT 쓰는 것보다 조금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비용은 또 엄청 싼데 이게 소비자가 느끼기에 많이 다르지 않으면 좀 싼 걸 써볼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가 성능을 이렇게 작은 모델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챗GPT를 쓰는 게 되게 플루언트한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프로덕에 좀 큰 프로덕 말고요. 가벼운 프로덕에 요 솔루션과 요 솔루션을 좀 하이브리드로 적용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 계속 인프루언싱 할 때마다 그 콜을 하는 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당연한 이런 엔지니어링 최적화하는 작업자 당연히 필요한 얘기인데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퀘션, 자주 나오는 태스크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싱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해주면 굳이 저희까지 막그 AWS 막 찌르지 않아도 돈 막 내지 않아도 이제 캐싱에서 많이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에서 이 비싼 거를 쓰는데 아웃라이어들은 비싼 걸 쓰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은 한 번 나갔던 답변을 저장해서 다시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거는 좀 싼 모델로 좀 이 정도 답변도 뭐 충분한 것 같아. 싼 모델로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엣지 케이스마다 막 이런 시나리오마다 그렇진 않고요. 한 도메인 정도 영역마다 좀 다른 솔루션을 쓰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 아키텍처가 좀 약간 그렇게 심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우리의 레슨 런이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레슨 런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퀵하고 작은 프로덕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이제 성공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프런스를 했을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얼마나 사용을 할지 이런 걸 잘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학습 비용, 이제 준비 비용을 어떻게 잘 예측하는가 이게 투자 비용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거는 중요한 좀 많이 배우는 레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좀 뭐 어려운 모델은 학습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여러 인스펙션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뭐 디지털 컨텐츠 이런 데서 AI가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제 언어 모델 중에서 복잡한 추론 이런 건 아직도 어렵겠지만 이제 AI 스피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품질이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의 이제 일자리 그리고 AI의 일자리, AI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될까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술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리앙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Okay, and everybody would know that this is actually not a new question, right? And the most conventional answer would be AI will not replace you, but people who know AI will. Okay, so people who knows how to leverage AI to increase their productivities and then to help them to basically reduce their time to do routine work. That's where AI make the most impact. I think I'll share the same concept I just made, right? So things that doesn't require you to think, those things are most replaceable, but those things that really requires you to analyze, to think, to feel, they are where that the human aspect coming in, that there will be the places that AI will be hard to replace. And then for all the creativity related job, especially like advertisements, and entertainment, I see the most possible area for LM or like LM. Like one's language model without the other is the image creation piece, right? These are the industries that can really leveraging the latest advanced generative AI. But for many other traditional companies or industries, I really want to echo what Suk-Young said before. You start with small, less clever models, but even though the capability of that model is smaller, but it's cheaper and definitely will increase the accuracy. So this is really like how are you going to
how are you going to design and define your roles and the AI's roles? So you have to think AI as one part of you. It's an extra eyes of you, extra ears of you, extra mouth of you, right? So where can you interact with those extra piece of you and make you as have a new capability, and that's a new you with AI help, and that will be the way to enter the future. Instead of worrying, oh, am I going to be replaced by something, I would really encourage everyone to think about how can I have an AI just beside me, with me always, to keep you always competitive in the job market. 기자님. 이제 사실 이제 꼭 AI가 아니더라도 기술의 발전, 뭐 산업혁명 같은 거도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언제나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뉴한 토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것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요새 뭐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구점, 뭐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AI도 있고 뭐 다른 솔루션도 쓰지만 그렇게 좀 무인화가 되는 것이 좀 추세가 아닐까. 근데 AI가 영상인지 디텍션 같은 거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입자 디텍션 같은 거 보안 솔루션에 좀 합쳐져서 그런 무인화에 대한 좀 더 기여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AI가 이제 크리에이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야. AI는 단순 노동을 잘해.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이라는 게 굉장히 퀄리티가 옛날에 생성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되게 좀 쓸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젠 AI는 너무 훌륭한 퀄리티의 이미지와 훌륭한 퀄리티의 대화, 훌륭한 퀄리티의 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약간 크리에이션 영역도 사실 컴퓨터가 이제 AI가 많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의 그런 범용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만드는 기업 입장, 또 서빙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AI가 다 해줄게. 너네는 인간은 필요 없어.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엔진한테 주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은 보통 인간에게 주고 사용자들한테 주고 우리는 도와줄게. 이런 스탠스를 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MS에 여러분 이제 MS 오피스에 MS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컨셉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또 그런 컨셉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 요청하는 거를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해 준다가 아니라 너가 참고할 수 있게 내가 너한테 이걸 보여줄게. 이걸 참고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MS가 제안하는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는 사례.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을 만들어주고 네가 그 사용자 의도에 최대한 근접한 결과를 주지만 이걸 쓸지 안 쓸지 변형했을지 이런 거는 인간이 네가 해. 이런 추세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설득이 됐거든요. 이제 MS가 제안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유스 케이스들이.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과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뭐가 AI가 할 수 있고 뭐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링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MS 코파일럿이 한 예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리앙이 말씀하신 이제 익스트라 피스 오브 마이셀프 이런 것이랑 또 코파일럿 얘기는 이제 의료 분야에서 헬스케어를 할 때 많이 이제 그래도 인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최종 치료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데 많은 정보들이 좀 더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료 진단과 치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 좀 두 분께 드릴 텐데 어찌 보면 예스와 노 퀘스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BM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뽑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인력의 30%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정말로 AI가 그런 30% 가까운 행정 인사 관련 업무를 잘 대체할 수 있을까요? So, do you agree that like recently IBM said we'll not hire? I covered most of it. So you're asking the human resource can it be replaced by AI, right? Honestly, I wrote about this topic. Well, if you ask me, I don't believe so.
but you can definitely use that with human. The reason why I don't believe so is because sometimes nowadays, shouldn't say sometimes, nowadays, it is really hard to define who are a talent for AI or for blockchain, for example. It's because sometimes those people will probably perform the best when they have cross background. And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if they are studying different things and then they do something for a few years and now they do AI for the rest of the year. You know, like when they have a cross backgrounds, they can actually leverage the different benefits that they learn through the years instead of someone who, and then you know blockchain is like 3 years, 5 years old, right? So who can actually have 10 years of blockchain experience? You know, it's not easy. But if we use the old way to recruit people saying, oh, like 10 years is a must, or graduating from which university is a must. You basically lose a lot of chance for people who genuinely passionate in certain very latest technology. So this is why I doubt, especially in the latest area for hiring. But if you ask me, you want to hire very standardized type of people, or if the companies, what they do is more predictable in one way, I believe that will be a yes. But so the best answer is always depends. But I guess I gave some examples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Yeah. 사실 그 HR의 역할이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걸 어떻게 디파인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30%는 그냥 목표가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틴한 것들에 대한 좀 빠른 처리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사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AI 프로덕트 만드는 것도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인사인데 이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철학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철학이 좀 그걸 세우는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할 수, 똑같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대체가 가능한 부분,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사람의 그런 인터랙션이라든지 감정적인 공감이 필요한 영역들 이런 것들은 좀 대체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질문을 조금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뭐 연봉 협상할 때 그리고 또 이게 경력직 직원이 이제 회사를 옮길 때 이런 게 AI가 하기 좀 힘든 그런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사실 근데 이 답변이 그 AI가 어떻게 일자리를 대체할까 많이 나왔지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루틴한 것들은 AI가 할 텐데 우리가 사람이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협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견해로 이제 어느 정도 점철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리아께 드릴 텐데. 국제적 규범이 이제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AI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런 규범을 좀 너무 높이면 이제 이노베이션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U에서도 뭐 GDPR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뭐 개발자 역할도 있겠지만 사회 역할도 있겠지만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Thank you. I think for how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norm will be too big for me to answer. But what I can do is I would love to share with you what I see from global. What are they actually doing?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very new topic. And when I was kind of preparing for this session, actually 3 days ago there is a latest article from Washington Post. They actually shared multiple countries' approach to the AI regulation, and but funny thing I see is majority of them are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They involve Israel, involve Brazil, UAE, Japan, and European Union always. Right, so they are the country, and China, of course.
they definitely are looking at how they can make some control over it, but not reduce the innovations. But I see a common trend, and I personally agree, is to tier the different type of AI use cases. What does that mean by that? Is that we know that AI can do multiple things, right? But they are high-risk ones. For example, like facial recognition is the most discussed one, right? Because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am I actually, violating your human rights, and also privacy issues. But so I see, for example, like Brazil ones, and then I think Japan as well, European Union as well, that they are trying to tier the different level of AI. So the high risk ones will definitely have more monitorings, and there are more compliance to apply to. And then the lower ones, which is like very experienced or very much used AI use cases in the past, they will give more freedom, and that's one way to do it. And another frequently discussed question is also like, how can we make sure that the data used to be training the models are managed? Are we actually violating, the IPs for the creators? I think there was a debate on some of the artists. Their style has been trained in Midjourney, so people can now fake a new picture saying that this is, created by that artist, which is not true, right? So now there is a debate on, is this agreed for his painting, his creations to be trained as data? So now we can have a style of his. So this is becoming a non-technology questions for sure. But I think some of the regulations I see from various countries actually try to address this gap. And I think it would be cool for me to also share what I see from Singapore, since I was there for a while, right? So starting from 2017, Singapore actually established an organization called AI Singapore. It's a half government, half academia group. So what they make sure is everything AI, everyone who does AI, especially in research centers or universities, they will be recruited into that committee. And then the government actually give potential support, including different resources like space, like money, funding, and so on, and for them to support the industry use cases. And not just that, they also provide a large number of corpus for the researchers to use. So I still remember it's like 800 gigabyte big or terabyte big. I don't remember. I think it's gigabyte. And they are Singlish language corpus. So if you are passionate about building Singlish accent language models, there is a huge data set that you can already use. And this is like 6 years ago. So you can imagine nowadays, people in Singapore who think of AI, they will have a place to reach out, no matter finding interns, finding trained talents, or finding professors, or finding a research center to cooperate with. This is how Singapore is doing this. So there's no strict regulation yet, from my understanding, but there is a way that I believe Singapore government actually have control over the AI development, because this is a like established organization. So Singapore government actually knows what's going on in Singapore in terms of AI development. So in a way, they are actually regulating, right? They have certain controls using this way, instead of just setting a law or regulation for that. That's what I think I can share. And maybe one more point is, since I have been in Southeast Asia for a while, I really see a hug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s who give more freedom to their citizens. I give you two very obvious examples. So Thailand does not have a lot of data issues. I mean, data issue means that their data can actually, go out. So they can use a Singapore data center without problem. So I see 5 years ago, I think, when I visit the Thailand-based customers, they are super, super advanced. So they are already training churn models 5 or 6 years ago. And they're using the latest data platform like Databricks. Even before Databricks, they have been using Spark ML for that. And that's how they move very fast.
But even now, 2023, like early days, I mean, a few months ago, Indonesia, they have a very strict regulation that their data cannot come out, right? So even now they're asking, can we do on-prem LLM? Don't laugh, right? So even now they're asking, can we keep everything? So the mindset is very different based on the government's approach to AI and to innovation. I'm not saying Indonesia is not innovative enough. They are very innovative. But because of the regulation, the speed can be reduced in a way. And you will see how that impacts the community and the industry to grow in this most advanced area. I don't know if that... I don't know if that's useful, but that's my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in terms of different countries. Yeah. 뭐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그 제가 정부 회의 같은 걸 가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전에는 우리나라 AI 랭킹이 싱가포르보다 높았는데 왜 최근에 이제 좀 밀렸거든요. 왜 밀렸냐? 싱가포르를 어떻게 잘하냐? 근데 이제 뭐 말씀 들어보면 몇 가지 중에 이제 싱가포르가 AI 싱가포르에서 펀딩을 할 때 제가 리안께 들었는데 그 아카데믹한 사람들한테 큰 데이터도 주면서 펀딩도 잘 주는데 이거의 용처는 인더스트리로만 써라.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약간 좀 혁신적인 뭐 어떤 방법의 규제긴 한데 좀 이렇게 정책을 좀 이제 인더스트리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은 좀 벤치마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아까 이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발전이 늦다 인도네시아. 그 사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이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주체성이 되게 커서. 근데 이제 AI 학습 데이터는 좀 공개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걸 하시는 원 리더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리더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지금 AI 윤리적 문제랑 그리고 이런 AI 분야에서 리더님이 어떤 고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 AI 서비스인데 뭐 자율주행 차량의 도덕적 의사결정,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 그리고 AI 시스템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 이런 것들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문제가 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학습의 데이터는 어떻게든 좀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학습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그 컴퓨테이션 안에 일어나는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블랙박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잘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최종 결과가. 그런데 이게 LLM으로 가요. 정말 더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통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막 인공지능 모델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환각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용자한테 좀 그러니까 wrong information을 줄까봐 이런 거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RA라고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서머리하는 그런 기술을 써도 할루시네이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냐라는 거는 저도 답을 모르고요. 아마 지금 AI 리서치 하신 분들도 할루시네이션 뭐 없애지 못해요. 최소화하는 거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없애지는 못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하지만 좀 어렵다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또 나오는 이제 responsible AI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아마존이 알렉사를 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좀 hate word 같은 걸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잘 막아주는 컨텐트 필터를 넣어서 hate이라든지 섹슈얼한 워딩이라든지 뭐 그럼 셀프함 뭐 이런 것들을 컨텐트 필터를 막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상한 캐릭터를 가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것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더 정직한 AI를 원해 이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픈 AI의 기술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 윤리적 우선순위를 좀
개입할 수 있게끔 넣는 것을 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철학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저희가 없앨 수 있다고 없애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자율주행의 그런 디시전 같은 거는 사실 네. 그 케이스 여러분들 이제 뭐 내가 셀프함이 될지 아니면 누구를 칠지 이런 디시전에 대한 케이스를 뭐 보시는데 사실 인공지능 컴퓨테이션 할 때 그렇게 단순히 if else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 자체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윤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런 최종 결정 의사권자가 그런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AI의 약점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발전할까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시간도 다 됐는데 사실은 두 연사분께서 그 내용을 우리 말씀에 이미 잘 담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떻게 갈까를 생각해 볼 충분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두 연사분, 패널리스트 감사드리고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